그래, 그럼 이제 집합에서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자. 먼저 이번 주에 배울 내용들, 집합이나 명제나 절대부등식, 그리고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계산 많이 하는 분야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상 배우면은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이런 데 보면은 많이 써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계산이 많은 건 아니고, 이제 이해도가 많이 필요해. 근데 사용하는 용어들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좀 집중을 해서 용어들을 잘 기억해 두면은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집합과 원소의 뜻 이렇게 돼 있지? 거기를 저기 성윤이가 한번 먼저 읽어볼래? 그 밑에 있는 말들을. 무언가를 분류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모임을 이루는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 하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 한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설명이 돼 있어. 첫 번째는 집합, 두 번째는 원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도 따라서 한번 보자. 무언가를 분류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각 모임을 이루는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을 좀 긋자.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으면 집합으로 만들 수가 없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잘생긴 남자들의 모임 이런 거 애매하잖아, 그지? 취향도 다르고. 그래서 명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집합을 또 책 내용 읽어볼게.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 원소에 동그라미를 치자,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동아리 모임을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동아리 모임이 있으면은 그 모임이 집합이고, 그 동아리 모임에 가입한 회원들이 원소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집합과 원소의 관계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윤영이가 한번 읽어보자. 그 책 읽다 보면은 읽기 곤란한 기호들 있지? 그러면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냥 읽을 수 있는 것만 편하게 읽어도 돼. 그래, 윤영아 읽어봐. 이제 거기서는 기호, 나타내는 기호인데, 첫 번째는 포함한다, 원소다, 그런 뜻으로 이 세 발을 사용해. 근데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은 세 발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더 그어가지고 아니다 그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야. 알아보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집합의 표현 방법. 이거는 분량이 좀 길구나. 이거는 주연이가 한번 읽어볼래? 예를 들어 100이와 홀수 집합을 A라고 할 때 집합 A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괄호 안에 나열하여 뭐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을 원소 나열법이라 한다. 이때 원소를 나열하는 행위마다 바꿀 수 있으나 같은 원소는 동일하여 쓰지 않는다. 한편 집합 A에 속하는 원소들의 동생들 상태를 제시하여 뭐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조건지시법이라 한다. 집합을 나타낼 때 그림을 이용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집합 B는 1, 3, 60을 오른쪽 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집합을 나타내는 그림을 벤다이어 그림이라 한다. 집합의 표현 방법. 괄호 안에다가 원소를 다 일일이 이렇게 적는 방법이 있어. 이거는 원소 나열법이라 그래. 그냥 다 적는 거야. 그때 이제 주의할 거는 거기에 책에 보면은 135 다음에 점점점 요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다 적는다고 그래서 135, 79, 11 이걸 다 꼭 적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규칙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점점점 이렇게 넘어가도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소를 중복해서 쓴다고 그래도 그거는 따로 세는 게 아니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조건제시법. 이제 일일이 다 나열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설명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집합 기호 안에 보면은 막대기 하나 보이니?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읽어. 그 집합 A는 X 바, X는 100 이하의 홀수 이렇게 바라고 읽는데, 뭐 여러분 수학보다는 영어를 더 잘하죠. 그러게들 생겼어 보니까. 근데 이제 영어에서 관계 대명사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게.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는 X다. 그 대신 그 X는 어찌어찌 한다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벤 다이어 그 램이다 얘들아. 이게 이제 좀 오래전에 수학 공부하셨던 분들이 가끔 헷갈려가지고 벤 다이어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림 아니야. 그 램이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좀 그 그림으로 나타내는 근데 이제 나중에 집합을 더 배우게 되다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한 때가 많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얘들아. 자, 두 번째는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말이 나오지. 어디 여기는 주화가 한번 읽어볼래? 여기는 이제 원소의 개수. 그래가지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그런 뜻으로 소문자 n을 사용하게 돼.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는 몇 개입니다. 그런 뜻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이렇게 1, 2, 3이라고 돼 있으면은 요거는 3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면 돼. 근데 집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라는 게 필요할 수가 있어. 좀 아이러니하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사용한다? 물론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집합을 연산을 하다 보면 그런 게 필요해. 우리가 숫자 0도 그러지 않아? 숫자 0도 사실 우리 일상생활 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되죠. 근데 수식으로 정리하거나 어떤 수학적인 사고를 할 때는 필요한 장치잖아. 그래서 집합에서도 그런 장치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표시해. 동그라미에다가 막대기 하나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래서 읽을 때는 공집합이라고 그래. 공집합.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다. 그런 뜻이 되겠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 부분집합. 이 부분집합에 대한 거는 현성이가 한번 읽어볼래?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 하고 기호로 이와 같이 나타난다. 이때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또는 집합 B는 집합 A를 포함한다고 한다. 한편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기호로 이와 같이 나타난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이 부분집합이며 분집합은 모든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정한다. 즉 집합 A에 대하여 운동이다. 이제는 부분집합이지. 이제 부분집합은 동아리 모임과 동아리 모임의 관계 그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원소는 동아리 모임과 회원의 관계. 근데 저 부분집합은 똑같은 모임인데 근데 한쪽에 일방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축구 동아리 그러면은 축구 동아리 이거는 체육 동아리 안에 포함될 것이다. 그런 느낌인 것이야.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세 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집합과 집합의 관계라면은 두 줄을 사용한다. 부분 집합 그렇게 얘기를 해. 그때 이제 좀 기억해 둘 만한 거는 집합에서는 자기 자신도 항상 부분 집합이 돼.
자기 자신도.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정해놓는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은 어디? 예원아. 예원이가 한번 읽어볼래? 두 집합 A, B가 A는 두 가지이고 B는 B가 A를 만족시킬 때 두 집합 A, B가 서로 같다고 하며 비율로 A는 B와 같이 나타낸다. 한편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비율로 A는 B와 같지 않다와 같이 나타낸다. 서로 같은 집합. 그러니까 집합 두 개가 서로 같을 때는 등으로 표시하면 돼. 근데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은 A가 B에 포함이 돼. 근데 동시에 B도 A에 포함이 돼. 같다는 얘기로구나.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 부분 집합. 여기는 수연이가 한번 읽어볼래?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에도 서로 같지 않을 때 A는 B이고 A는 B와 같지 않다 할 때 집합 A를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이제 A가 B에는 포함되는데 서로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진짜란 얘기야. 요즘 막 찐 막 그러잖아. 근데 답을 쓸 때는 찐이라고 쓰면 틀린다. 진 부분 집합.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집합에 필요한 용어들을 하나씩 배워본 거야. 그래서 처음 배웠던 거는 원소라는 말을 배웠죠. 원소. 집합과 원소. 그 다음에는 뭐 배웠냐? 그 다음에는 표현 방법. 표현 방법에는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런 방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배운 건 원소의 개수를 나타낸다.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는 소문자 n을 사용해서 나타낸다. 그러면서 공집합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까지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부분집합은 두 발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서로 같은 집합과 진 부분집합이라는 말들의 뜻을 읽어보았다. 요 정도가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보자. 여기는 뭐가 없지요?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서 설명해 줄 거야. 그럼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필기하면 되겠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이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좀 잘 들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소가 이렇게 세 개인 집합을 생각을 해보자. 두 개부터 할까? 원소가 두 개인 집합. 으여이야, 이 방송인데, 아씨, 자, 원소가 두 개인 집합. 그래가지고 여기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다 적어볼게. 근데 부분집합을 적을 때 막무가내로 적으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 이미 적었는데 또 적는다든지 아니면 안 적었는데 빼먹고 넘어간다든지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적기 위해서는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원소가 두 개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집합으로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것, 1개인 것, 2개인 것,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럼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건 공집합이 있어. 공집합. 이렇게 하나 표시하면 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랬죠. 그리고 원소가 1개인 부분집합은 그냥 A만 이렇게 들어있는 집합이든지 아니면 B만 들어있는 집합이든지, 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소가 2개 다 들어있는 거는 A하고 B 이렇게 써주면은 부분집합을 다 적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4개야. 근데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때 항상 이렇게 다 적어봐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어떤 수학적인 원리를 적용하려고 그래. 수학적인 원리. 어떻게 할 거냐면은 경우의 수를 따져볼 거야.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그거 하지. 동전 2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자, 봐라. 지금 이제 A하고 B가 있는데 이 원소들한테 선택권이 있다는 거지. 야, 이번에 새로 집합 만드는데 너 거기 갈래? 뭐 이렇게. 그러면은 둘 다 에이, 나 안 갈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는 그래, 나는 거기 갈게. 아우, 난 안 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래, 우리 둘 다 그냥 거기로 가버리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소 하나마다 선택권이 2개가 있는 거야. 거기에 포함될 거다. 동그라미. 아, 나 거기 안 들어갈래. X표. 이렇게요. 그러면은 원소 하나당 2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2가지 경우의 수, 2가지 경우의 수 곱하면은 4가지가 되는 거지? 4가지가 돼. 자, 봐봐. 둘 다 안 들어간다 생각하면 이때는 공집합이 되는 것이다. 어때? 연결이 되니? 그제? 원소 2개가 다 부분집합이 안 들어가겠대. 그럼 공집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이야. 그러면 A는 들어가는데 B는 안 들어간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분집합은 A만 들어있는 것. 여기는 B만 들어있는 집합. 둘 다 들어가면은 A도 포함되고 B도 포함되는 집합. 이렇게 말이야. 자, 그러면 일일이 이거를 세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되냐면은 이것까지 이렇게 쓰질 않고, 야, A,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구나. B, 너도 선택하는 방법은 2가지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2가지를 곱해서 4, 이런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때는 이렇게 쓰지 않겠다, 그 얘기야. 쓰지 않고 원소마다 2가지 선택권이 있으니까 원소가 2개면은 2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할 거라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에는 원소가 3개인 경우를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볼까? 원소가 3개. 그럼 먼저 부분집합의 개수를 계산 먼저 해놓자. 몇 개 만들 수 있겠어? 원소가 3개면은 A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2가지, C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2가지인데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래서 결국에는 2의 3제곱 8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부분집합도 8개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치? 부분집합도 8개를 만들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표시해보면은 요렇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원소가 하나 들어있을 때, 그지?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을 표시한다면은 또 마지막에는 3개가 다 들어있는 거,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야?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 제곱, 이렇게 공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 얘기지. 그래, 우선 이 내용까지 한번 읽어보고 필요한 것들을 한번 그 여백에다가 정리를 해봐. 그래서 칠판에 있는 걸 꼭 그대로 적으라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메모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칠판에 선생님이 적었다고 그래서 학생들도 꼭 베껴 적어야 된다, 이제 거기에서는 벗어나자, 그 얘기야.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적으면 안 되지, 쫙샤. 너 뭐해? 그래, 알았어. 아무것도 안 적는 것마저도 허용하겠다. 그 대신 잘 이해를 해. 일단 이제 수업 끝나기 전에 물어봐서 모르면 이제 집에 못 가. 자, 어때? 뭐 요 정도 내용은 잘 정리했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돌발 사태를 하나 만들어 보자. 자, 이번에는 이제 예제가 되겠는데, 자, 이제는 원소의 개수가 5개가 있어. 그럼 첫 번째 질문.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몇 개인가? 그럼 이거는 원소가 5개니까 2의 5제곱 32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 부분 집합은 몇 개인가? 전체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 한 개를 빼는 계산을 해서 31개입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원소 A를 여기 있는 요 원소 A 말이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은 몇 개인가? 현재 원소가 5개이기 때문에 총 32개의 부분 집합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원소 A가 꼭 포함되어 있는 건 몇 개인가? 이건 어떻게 세야 될까? 16개요.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A 아예 뺐어요. A를 아예 뺐어? 근데 임마 A를 꼭 포함하려 했는데 빼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차피 전부 다 공통돼 있으니까 뺐어요. 그래. 논리적으로 아주 명쾌한 대답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A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부분 집합을 만들겠다. 그리고서는 전부 A를 하나씩 넣어주는 거야. 그것도 방법이 되겠죠. 잘 이해가 안 돼? A가 없는 상태에서 집합을 만들어. 부분 집합을. 그럼 A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니까 전부 A만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결국에는 A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지. 근데 이거를 지금처럼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계산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 뭐냐면 봐봐. 부분 집합을 만드는데 선택권이 다른 원소들은 선택권이 2가지씩 있어. 나 거기 들어갈래? 아니야, 안 갈래? 이렇게. 근데 이런 조건이 있으면 원소 A는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얘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1가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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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이렇게 곱했을 때 2의 4제곱 16개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맞니? 꼭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2의 5제곱이었는데요. A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5에서 1을 이렇게 빼주는 거야. 5에서. 반드시 포함하는 애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권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 걸 한번 생각해 볼까? 원소 B, C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어떠냐? 원소 B하고 C는 절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도 2의 3제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이렇게 표시하면 돼. 이번에는 원소 B하고 C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하고 D, E는 2가지씩 선택권이 있다. 그지? 근데 B는 선택권이 X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밖에. 그래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듯이 하면은 결국에는 2의 3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좋겠어. 5에서 2를 뺀 제곱을 한다. 이렇게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경우든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되는 경우든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뺀다는 거는 공통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땡그라미냐 X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믹싱을 해보자. A는 반드시 포함하고 A는 반드시 포함하고 B하고 C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는
A는 동그라미만 선택할 수 있고 B하고 C는 X만 선택할 수 있다. 근데 D하고 E는 역시 아직도 선택권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2의 제곱. 이러면 돼. 자, 2에서 5제곱을 할 거야. 근데 A는 반드시 포함해래. 하나 빼. B하고 C는 포함하지 않는데 얘도 빼. 두 개. 그래서 2의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알아두면 훨씬 더 편하겠지.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야. 그래서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 원리는 경우의 수인 것처럼 생각하면 돼. 동전을 던져. 근데 어떤 동전은 반드시 앞면만 나와야 돼. 또는 뒷면만 나와야 돼. 그런 거랑 서로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잠시 칠판에 있는 내용 한 번씩 더 읽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메모해 보거라.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교집합과 합집합의 뜻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페이지인데 교집합과 합집합의 뜻. 어디 시호야 괜찮어? 굉장히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려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는데 시호야 거기 한번 이제는 읽어봐. 한번 교집합과 합집합의 뜻 거기 단락 있죠. A에서 A에서 집합을 집합 B에서 집합은 모든 원소를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 교집합이라고 하고 이로 이것과 같이 나타낸다. 즉 이것은 이것이다. 집합 A에 속하거나 집합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하고 이로 이것과 같이 나타낸다. 즉 이것이다. A 교집합 B, 그러니까 교집합. 교집합이라는 말은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했을 때 A에 포함되는 부분 그리고 B에 포함되는 부분 이렇게 표시했는데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는 겹쳐지는 부분을 교집합이라 그래. 겹쳐지는 부분. 그래서 기호로 나타낼 때는 요렇게 엎어진 모양으로 나타내. 그리고 합집합. 합집합은 A에 포함되거나 B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교집합에서는 이고라 그러지 A에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된다. 공통된 부분. 근데 합집합은 A에 포함되거나 또는 B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포함되는 부분 전부 다 그걸 나타내는 말이야.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진 상태의 기호를 사용을 해.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데 교집합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썰이 있어. 그 다음에 합집합은 이걸 보고 만들었나 본데 막 이렇게 근데 전혀 근거 없어. 그래서 그래서 교집합은 엎어진 거, 합집합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랑 좀 연결을 해보면은 교집합은 and, 그지? 그리고 합집합은 또는 이렇게 전혀 믿을 수 없는 얘기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고 다니면 안 돼요. 자, 그래.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 얘기해봤고 이제 그 다음은 두 집합의 서로소 어디
이거 태양이가 읽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분량이 작으니까 선생님이 읽을게요. 두 집합 A, B에서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즉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두 집합 A와 B는 서로 소라고 한다. 서로 소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숫자에서도 들은 적이 있을 거야. 약수, 공약수가 1밖에 없어. 그러면은 숫자들이 서로 소다 얘기하죠. 집합에서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통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서로 소인 상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째 페이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거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숫자로 뭐가 이렇게 막 적혀져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설명을 듣고 나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칠판에 한번 집중을 해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먼저 첫 번째,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벤 다이어그램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데 이쪽 방, 이쪽 방, 이쪽 방 세 군데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센다 그 말인데, A의 원소의 개수하고 B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더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겹쳐지는 부분을 2번씩 더하게 돼. 그러니까 방에다가 번호를 매겨보자. 1번 방, 2번 방, 3번 방 이렇게. 그럼 집합 A의 합집합 그러면은 1번 방하고 2번 방에 있는 걸 더한 거야. 그 다음에 집합 B에 그러면 2번 방하고 3번 방을 더했는데 어때? 2번 방 2번 더하게 되지. 그러니까 한 번 빼줘야 돼. 그래서 뭘 빼준다고 표시하면 되겠냐? 겹쳐진다. 저 보면은 A 교집합 B 원소의 개수를 한 번 뺀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 겹쳐지는 부분을 한번 빼면 돼.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집합이 2개 있으면 얼마나 살맛 나는 세상이겠냐. 근데 세상이 꼭 그렇진 않단다, 얘들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3개짜리도 할 줄 알아야 돼. 3개짜리. 3개짜리. 이건 좀 위에다 쓸까? 3개짜리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집합 3개가 어우러져 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게 돼. 그래서 방에다가 번호를 붙여볼게. 1번 방,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방 이렇게요. 그럼 일단 아이고 이것도 너무 높이 있네. 이것도 일단 이렇게 더해볼까? 그럼 집합 A면은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이렇게 되고, 집합 B는 2번, 3번, 5번, 6번, 집합 C는 3번, 4번, 또 6번, 7번. 와, 막 무지하게 막 겹쳐지고 있죠. 그래서 그 겹쳐지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A 교집합 B도 빼고 B 교집합 C도 빼고 C 교집합 A도 빼보자. 그럼 A 교집합 B를 뺀다는 건 어때요? 2번하고 3번 방 하나씩 빼자 그런 뜻이야. 그럼 B 교집합 C는 3번하고 6번, C 교집합 A는 3번하고 4번 이렇게. 야, 그러고 나니까 얼추 비슷해졌지요. 1, 2, 우와! 이렇게. 그러니까 3번 방만 한 번 더 더해주면 돼. 3번 방. 자, 3번 방. 어떤 자리가 되는 거니? 바로 A 교집합, B 교집합, C.
세 개의 집합이 다 모여 있는 위치가 되겠어. 그래서 겹쳐지는 걸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방에다가 번호를 표시해서 확인해 봤더니 집합이 3개인 상태는 A 더하고 B 더하고 C를 더해. 그 대신 교집합은 한 번씩 빼. 그러다 보니까 3개가 다 겹쳐진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더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에다가 요거 있죠. 요거는 꼭 그려놓도록 해. 한 번씩 표시하고. 그래. 그 여백에다가 지금 칠판에 있는 요 내용은 반드시 꼭 적어보도록 하시오. 그림도 그려보고 그 방에다가 번호 매긴 것도 표시해보고. 이 오전에 일어나서 공부하는데 좀 쉽진 않지요. 집중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손을 좀 부지런히 움직여봐. 저 손만 움직이는 게 부족하다 싶으면은 음악을 틀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웨이브를 타도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몸에 활기를 불어 넣으면서 이 집합 3개가 얽혀져 있을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선생님이 설명할 때 방에다가 번호를 붙였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방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풀게 되면은 효과적이야. 그래서 이 집합이라는 걸 다 배우고 나면은 참 쉽다. 뭐 이렇게 이런 걸 왜 배우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사실 집합을 배우고 나면 머릿속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보통 이제 수학 공부할 때 사고력이나 창의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도 하는데 근데 그 전에 필요한 거는 모방 능력이 많이 필요해. 따라하기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앉아서 이렇게 쉽게 집합이라는 걸 배우고 접하지만 이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 수학자들은 엄청나게 노력해서 만든 걸 거야. 평생에 걸쳐서 연구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뛰어난 수재들이, 천재들이. 그러지 않겠어? 이거 처음 만들 때 누가 만들었던 한번 상상을 해봐. 집합이라는 걸 기호로 만들고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정리해 놓은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천재였을 거야.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울 때는 에이, 뭐 다 알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한다는 거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그런 거야. 내가 뭘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선배들이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일단 흡수한 다음에 거기에 뭔가 하나 더 얹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수학 공부가 어려운 거야.
왜 어려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연구해 놓은 거를 한 방에 다 배우는 거잖아. 중고등학교 때. 그치? 쉬울 리가 없지. 근데 이거를 배워놓으면은 수천 년 인간 문화를 갖다가 배운 사람이 되는 거야. 자기가 마치 수천 년을 살았던 사람처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수학은 우선은 모방이 먼저 필요해. 그 다음에 생각과 창의력을 발휘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생겨. 자, 그럼 이제 6번째 페이지 여집합과 차집합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여집합과 차집합. 여기 이제 여라는 글자가 있는데 한자에서 나머지라는 뜻이야. 나머지. 잉여 이런 말 들어봤어? 잉여 가치물, 남는 것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기호로 먼저 나타내면은 A의 대문자 C 이런 식으로 나타내. 그래서 A가 아닌 부분을 뜻합니다. A가 아닌 부분. 그래서 이제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통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쓰거든. A하고 B, 그 다음에 이건 전체 집합, 유니버스, 세계란 뜻이야. 이게 전체다 그런 뜻으로. 그때 A의 여집합하면은 A가 아닌 부분들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차집합은 뺄셈을 뜻해. 뺄셈. 근데 집합에서 뺄셈은 조금 조심해야 돼. 자, A하고 B가 이렇게 서로 얽혀져 있는데 집합 A에서 집합 B를 뺀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뜻하는 거야. 이 부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이쪽 부분은 B에는 속하는데 A에는 속하지 않는 부분은 뺄셈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지 않아? A에서 B를 뺀다면 요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거지 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집합에서의 차집합은 A에서 A와 B의 교집합만 빼는 것이다. 이것도 꼭 표시를 해두자. 집합에서의 뺄셈이라는 것은 숫자에서 뺄셈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꼭 적어 놓도록 해. 겹쳐지는 부분만 빼는 거다. 이렇게요. 그리고 방금 여집합이라는 걸 배웠죠. 여집합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러니까 A에서 B를 뺀 부분을 표시한다. 그 방법에는 이런 방법도 있어. A와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한다. 이렇게. 이것도 같은 뜻이야. 한번 표시해 볼게. 먼저 집합 A. 집합 A 하면은 여기랑 여기가 되겠어. 그리고 B가 아닌 부분을 표시하면은 바깥에 있는 부분과 이 부분이 되는 거야. 어때? 확인되니? 근데 이 둘의 교집합이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똑같은 거지. 응? 그래서 A 차집합 B를 표시할 때는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방법, 그리고 A와 B 여집합의 교집합, 이런 방법이 있어. 근데 이거는 다음 배울 내용에서 많이 써먹게 되니까 꼭 기억을 해놔. 자, 그래서 여기 칠판 내용까지 정리한 사람들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수업을 이어서 하기로 하자.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교환 법칙부터 설명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A 교집합 B하고 B 교집합 A는 같은 거고, A 합집합 B하고 B 합집합 A도 같은 거다. 그게 교환 법칙이야. 그러니까 자리를 서로 교환했다. 그런 얘기야. 이거는 뭐 골똘히 생각해보지 않아도 그러겠네 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A하고 B의 교집합을 먼저 한 다음에 C의 교집합과 C와 교집합을 찾는다. 자, 이거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A하고 B의 교집합이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어. 그치? 근데 거기다가 C하고의 교집합이면은 요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이번에는 B하고 C의 교집합, 이거를 먼저 표시한 다음에 A하고의 교집합을 생각해 보자. 그런 거지. 그럼 B하고 C의 교집합이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또 A랑 겹쳐지는 부분 하면은 결과가 서로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결합 법칙 중에서 두 번째, A 합집합 B에다가 C의 합집합. 그럼 A 합집합 B면은 요거 단데, 와, 거기다가 C하고의 합집합이면은 오케이, 그냥 이거 다 그런 뜻이 되겠어? 그리고 B하고 C의 합집합인데 거기다가 A하고의 합집합. 그럼 B하고 C에 해당되는 거 다 거기다가 A까지, 어머, 다 똑같아.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성립해. 이런 걸 결합법칙이라고 그래. 근데 결합법칙을 기억할 때는 요 말 잘 기억해요. 교집합과 교집합. 그리고 합집합과 합집합.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이런 말이라는 건데, 책에 그 내용들이 잘 서술이 되어 있지? 이거는 읽어보면 되겠다. 자, 그럼 바로 뒤로 넘어가서 분배법칙을 보자. 분배법칙. 다항식을 곱셈할 때 우리가 들었던 말이지. 분배법칙은. 자, 분배법칙 중에 첫 번째는 이런 거다. A 교집합과 B 합집합 C 이렇게 돼 있는 거. 먼저 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자. 자, B하고 C의 합집합이면은 이렇게 V자로 표시한 부분인데 A하고 겹쳐져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어. 근데 이거를 분배법칙 요렇게 말이야. 그래서 A하고 B의 교집합을 만들고 A하고 C의 교집합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여기 가운데 있는 합집합 이렇게 말이야. 곱셈과 덧셈에서 분배법칙이랑 비슷하네. 그치? 근데 이것도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A하고 B의 교집합이면은 이렇게 V자로, 또 문제 풀 때 이제 벤 다이어그램 애들 막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좋아해. 그래서 막 빗금으로 막 쳐. 근데 처음부터 빗금으로 치면 나중에 고치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V자로 이렇게 조심조심. 알았지? 와 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 A 교집합 C 하면은 A하고 C가 겹쳐진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것들의 합집합.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서로 일치하죠? 그래. 이런 게 분배법칙이야.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 B 교집합 C인데 A 합집합 이렇게. 그럼 이걸 분배법칙에 맞춰서 한다면은 A와 B의 합집합, A와 C의 합집합. 근데 그걸 교집합 하겠대. 자, 이것도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러잖아. 그래서 A는 이렇게 V자로 표시해 주는데 B 교집합 C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의 합집합이면은 요쪽 방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 자, 이번에도 오른쪽 우변에 있는 것도 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A 합집합 B, A도 포함되고 B도 다 포함이 돼. 그거랑 A 합집합 C, A 합집합 C면은 어디냐? 자, 여기.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V자 표시하고 동그라미 표시가 다 돼 있는 것만 고른다 생각해 보면은 조금 복잡한데요. 결국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분배 법칙. 근데 학생들이 공부할 때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을 헷갈려해. 왜냐하면은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이것도 괄호 그냥 없애버릴까? 막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때 기억하는 방법이 그거야. 결합 법칙은 교 이렇게 돼 있어. 아니면은 합 이렇게 돼 있든지. 근데 분배 법칙은 교합 아니면은 합교 서로 다른 기호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하면 잘 기억할 수가 있지. 그래서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까지 알겠죠? 그래 그럼 잠깐 칠판에 있는 거 한 번씩 더 읽어보자. 그리고 책에 있는 글도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특별히 적어야 될 내용은 많지 않아. 왜냐하면 책에 다 이미 있으니까. 잠깐 한번 읽어보고 비교해보고 생각해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결합 법칙에서는 교, 합, 분배 법칙에서는 교합, 합교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 그래서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 좀 정리가 되니? 그럼 책에 없는 거 하나를 또 설명해 줄게. 이번에는 적어야 돼. 이번에는 적어야 돼. 책에 없는 거야. 흡수 법칙이라는 걸 하나 꼭 알아둬야 돼. 흡수 법칙. 흡수 법칙. 이건 이제 뭐냐면은 분배 법칙과 유사한 건데 내용이 좀 많이 달라. 자, A 교집합, A 합집합, B 이거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이것도 보면은 교합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교합이면은 분배 법칙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실제로 분배 법칙을 한번 해보면은 A 교집합 A, A 교집합 B 그리고서 합집합 근데 A 교집합 B면은 그냥 A잖아. 그럼 이런 상태가 되겠구만. 근데 이번에는 합교가 나오지. 아직 적지 마 얘들아. 지금 적으면 후회할 텐데. 자 봐봐. 내가 그 말을 안 했구나. 지금 적지 마.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분배 법칙으로 해놓으니까 합교가 됐지. 그러니까 또 합교? 분배 법칙인가? 또 해서 또 분배 법칙을 해. 와, 예. 자, 근데 A 합집합 A니까, 이것도 A인데, A하고 A 합집합.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적는 거야. 끝이 안 나겠지? 계속 돌고 도는 거야, 이게. 다시 원 상태가 되어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분배 법칙에서는 집합 3개가 다 달라. 그치? 근데 이거는 A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분배 법칙을 사용해 보면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 그래서 A 하면은 이렇게 V자로 표시하고 A 합집합 B 하면은 동그라미로 표시했을 때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딥니까? 그러면 그냥 A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분배 법칙을 할 게 아니라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는 A다.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연산이다. 그 말이에요. 집합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그래 이것도 적으려면 뭐 말리진 않겠어. 근데 이거는 잘 읽어봐. 에이 하나만 한 짓이구나. 그거를 이제 알면 돼. 으이 뭐야. 으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흡수 법칙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A 합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것도 분배 법칙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보면은 A 합집합 A랑 A 합집합 B 그리고 교집합 그러면 A가 만들어지는 댕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계속 돌고 도는 그런 모양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분배 법칙으로 한다는 건 아니올시다. 그래서 바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넘어가 이렇게. 그러면 A는 이렇게 V자로 표시하고 A 교집합 B는 동그라미라고 표시했는데 합집합. 그래서 표시해 보면은 결국엔 이것도 뭐가 돼? 그냥 A가 될 뿐이죠. 그래서 A 합집합, A 교집합 B는 그냥 A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동그라미 친 부분은 꼭 적어 놓도록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겠어. 그래서 흡수 법칙이라는 게 책에는 없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거나 할 때는 필요하니까 꼭 적어 놓도록 해. 자, 그럼 이제 어느덧 집합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다. 흡수 법칙까지 했으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 드모르간의 법칙이 있다. 드모르간의 법칙. 왠지 프랑스 사람 같은 느낌이지. 드모르강 막 해가지고 드모르간의 법칙.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법칙이냐면은 괄호 바깥에 여집합 기호가 있을 때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이야. 그래가지고 괄호 안에 A 교집합 B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괄호로 묶어가지고 여집합을 하죠. 그러면은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하는 대신에 이거를 뒤집어주면 돼. 이렇게 합집합으로.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자, 그럼 괄호 안에 합집합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괄호 안에 합집합이 있었다면 이거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그 대신 교집합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지? 그래서 이제 지금 배운 연산 법칙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흡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복잡한 집합식을 마치 산수 계산하듯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게 돼. 그러니까 산수에서 계산에 비슷한 것들이야. 집합의 연산은. 그래서 다시 한번 단어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자.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교, 합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분배 법칙, 교합, 합교. 근데 흡수 법칙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보완할 수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모르간. 드모르간은 뒤집어진다. 그래,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집합에 대한 개념 설명은 끝나게 되겠다. 오케이.